안녕하세요. 소박한 소프트웨어 공학을 소개할 JK입니다. 본 영상은 마스터즈 코스에서 공통 수업으로 진행한 소프트웨어 공학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맛보기 영상이에요. 우선 소프트웨어 공학이 뭔지 살펴보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 커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도대체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공학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학이라고 그러면 이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원리를 파악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탑다운으로 더 이제 원리를 파악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공학은 과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원리들을 근거를 해서 원리들을 합쳐서 원리들을 응용을 해서 이제 더 다른 걸로 재현해 보거나 구현해 보는, 네, 응용하는 단계들을 공학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방향이 탑다운이고 바텀업이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될 거고요. 어,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봤어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원리로 만들고 리서치해서 법칙으로 만들고 측정하고 증명하고 개념하는지, 개념을 모델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과학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루는 지금 컴퓨터 과학들은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학에서 빌려왔던, 네, 자연의 법칙들, 수학의 법칙들을 가지고 이제 공학적으로 그걸 컴퓨터에서 구현해내는 과정들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학 쪽에서는 이제 과학에서 발견된, 분류된 원리들, 법칙들을 가지고 다시 재현하고 설계하고 검증하고 제품화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도 왼쪽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른쪽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컴퓨터 공학이 뭐 어떤 범위를 다루는지 좀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다루는 컴퓨터 과학, 뭐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서 다루는 과목들과,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 다루는 과목들, 그리고 그걸 다루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이제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과목들이 좀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뭐 더 이제 관련된 걸 넓히다 보면 뭐 수학과 물리학과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과학과 공학이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지식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뭐 이론적인 거, 그리고 공학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응용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서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고 리서치를 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개념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학적으로 그거를 확인해서 검증하고 증명하는 이런 과정들이 제품화하고 개발하고 재현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는 이제 더 소프트웨어에서 더 발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드웨어 측면과 이런 개념적인 측면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공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소프트웨어 공학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우선은 저희가 대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막 몇십 시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론 과목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개만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혁, 소프트웨어 공학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거를 더 잘 재현하고 구현하고 설계하고 반복해서 잘 만들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쉬웠나요? 어떤 부분이 쉬웠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이랬어요. 코드를 만드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코드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고, 그 생각 자체가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왜 어렵냐? 그 절차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코드화하고 그걸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그거를 분석해서 설계를 하고 아키텍처를 만들고 아키텍처를 만든 걸 가지고 또 코드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만들다 보면 만들고 났더니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불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그 관련된 논문도 있었어요. 뭐냐면 소프트웨어 공학 그러면 이게 학계가 더 빠른 거냐, 업계가 더 빠른 거냐, 혹은 이론이 더 짱짱하게 좋은 거냐, 실무가 더 중요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가 먼저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거는 변화하는 게 굉장히 느리고 실무적인 거는 변화하고 빨리 뭔가 새로운 걸 개선하고 또 실무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더 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실무가 더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 쪽은 어, 다른 공학적인 측면보다도 업계가 조금 더 리드를 먼저 하고 있지 않은가 변화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이론적인 정립도 조금 더 이 실무 경험들이 반영돼서 공학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돌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배우는 이 소프트웨어 계열 교과서를 다시 찾아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옛날이라 그러면 되게 옛날 사람 같지만 예전에 배웠던 소프트웨어 공학의 내용과 조금 계속 바뀌고 있고 더 개선되고 있고 더 디테일해지고 있는데 1장이 딱 바뀌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1장이 제가 배울 때는 퍼포스 모델을 설명하는 게 1장이었다면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1장은 애자일한 소프트웨어 공학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제일 1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터폴이라고 하는 이 요구사항 상세 설계 구현 검증 배포 이런 단계들이 필요 없는 거냐? 저는 이게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들 자체가 어, 워터폴 자체가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는 뭐말 그대로 워터폴이었잖아요. 앞에 게 차고 넘쳐야 다음 걸로 내려가는 폭포 형태였기 때문에 그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앞에 게 뒤에 거랑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는 맥락이 끊어지는 거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고 절차적으로 필요한 거고 흐름이 다 이어져 있는 거라는 거를 볼 수 있다면 워터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워터폴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되게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또뭐 프로토타이핑도 짧게 짧게 프로토타이핑도 만들고 이런 변형된 워터폴들이 많이 실행이 됐던 것 같아요. 요구사항 얘기도 해보면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만들어야 되는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그러는 게 요구사항의 하나의 점에 불과한 요구사항이 그게 필요한 기능들로 표현이 되고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요구사항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부르는 요구사항의 그 스펙들로 이제 나열이 되고 그게 이제 할 일들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개발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의 전부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점점 할 일들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를 좀 개발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고객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팀이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업무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능 구현이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이제 한 번에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생명을 가진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간단한 작업으로 모듈의 기능이 변경도 되고 계속돼서 변경이 되면서 점점 커지고 변경하기 어려운 모듈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개발자들의 업무에 꼭 있어야 되는 의미 가치라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개발자들은
코드를 읽는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코드를 읽는 사람과 소통하기 어려운 모듈을 또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게 개발자 업무의 중요한 가치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이유가 될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소프트웨어 오류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은 결국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요구사항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걸 구현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뒤로 갈수록 오류가 생길 뭐 여러 단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앞에 단계로 갈수록 오류가 하나가 뒤에 단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그만큼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해결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게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오류 통계를 보면 56%가 요구사항에서부터 잘못된 전파력을 가진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구현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꽤 있지만 그거는 개발자들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개발팀과 기획팀, 뭐 PM, PO, 요구사항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요구사항이 정말 명확하게 어떤 기능을 위해서 어떤 스펙으로 동작해서 어떤 태스크로 진행이 될지,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가 될지를 다 같이 이해해야 되는, 그래서 폭포수 모델에서 얘기하는 앞 단계들이 뒷단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짧게 보고, 이게 앞에 거를 다 하고 뒤에 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배포 이후에 다시 오류가 찾는 걸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데 더 그만큼 10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품질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죠.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과 돈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은 시간과 돈이 제한적이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고 정해진 비용 안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비용 안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폭포수 모델의 비용에서의 문제는 앞에 단계들이 몇 개월씩 걸리고, 뭐 설계 요구사항 분석해서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3개월씩 걸리면 9개월 만에 테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주 에볼루셔너리, 혁명적으로 한꺼번에 싹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로,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위로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분석 설계 개발 테스팅을 딱 그 1, 2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만 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걸 반복하자라는 게 에자일 방법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자일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접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P, 에자일이 선언이 2001년도 초반에 선언서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플래닝 포커 방식, 소규모 릴리즈를 해야 되고, 메타포로 은유법으로 시스템 동작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심플한 설계를 계속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계속해서 심플한 설계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라. 테스트도 TDD도 하는 게 좋고, 단위 테스트를 계속해서 통합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인수 테스트까지 하는 게 좋겠다. 리팩토링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고, 더 좋은 방법들, 그리고 이 방법들이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해결할 땐 이런 방법이 좋고, 이런 걸 썼더니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방법론은 결국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기간과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기간과 비용 안에서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익스트림 프로그램에서는 이 많은 도구들을 익스트림하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본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경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런 모양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렴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되게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스쿼드에서는 애자일 신청법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리팩토링과 테스트 주도 지속적인 통합 짝 프로그래밍 정도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반복하게 되고, 네, 소셜 관점에서는 일일 스크럼과 할 일을 kanban 형태로 관리하는, 네, 그리고 소멸 차트 정도를 관리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로버트 C 마틴, 엉클밥이 얘기하는 이제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패한 설계, 부패한 코드, 그 나쁜 냄새가 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청소하는 의미에서 클린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는 과정들을, 네, 엉클밥이 얘기하는 애자일 설계와 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자일 설계는 그 딱 설계가 끝났을 때 깔끔해진 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시스템을 설계를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고, 네, 이렇게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라. 네,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정도로 많이 쓴다는 거지.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항상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에자일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꼭 지키세요. 이런 절차라 이런 것들을 더 강요하기보다는 더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그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자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의 반복 주기를 이터레이션을 뭐 플래닝도 해야 되고 스테빌리제이션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엔지니어링 워크랑 뭐 미팅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니까 어, 이게 내 시간을 온전히 다 엔지니어링 하는 시간으로만 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네, 그 안에서 개발 작업 시간들을 나눠서 업무 시간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퀴스, 야근이, 드라이 이런 규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만들지 말고 또 반복하게 되면 반복하는 이유를 보고 더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복잡하게 전부 고민해서 폭포수 모델처럼 프로젝트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완벽한 설계를 한 다음에 코딩 개발을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꾸 이렇게 회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당장 필요한 기능만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고 최대한 간결하게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리팩토링 해보고 개선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 넣고 뭐 부족한 점 다시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 거를 소프트웨어공학에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